네, 관세평가 제2차 고득점 답안 작성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세사 신민화입니다. 네, 이제 2차 시험이 얼마 안 남은 단계에서 좀 이렇게 특강을 하려고 하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얼마나 좀 마음이 조려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봐 제가 이런 특강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이제 2차 시험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보통 저희 이런 모의고사라는 강의는 1월부터 보통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학원에서도 들으셨던 분도 있겠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1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채점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동일한 실수라든지 좀 이건 집어주고 싶은데 확실하게 이제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비대면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앉혀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이런 특강 시간을 통해서 좀 집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료는 실전 모의고사에 이제 사용했었던 자료를 좀 믹싱을 한 건데 실제 이 문제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답안 작성을 할 때 지금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관세사 2차 시험장을 들어가시고 그리고 고득점 답안 작성 특강까지 들으실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시면 내가 약간 합격에 좀 가까웠다 혹은 합격을 향해서 저희 거의 90% 이상을 달려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지금 관세평가, 관세법, 기타 등등 모든 과목이 어느 정도는 물이 차 있는 상태인 거죠. 지식에 물이 차 있는 상태인데 그 물을 잘 뱉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같이 기본서라든지 압축 정리 기타 등등 제 커리를 따라오시면서 정말 잘 공부했고 정말 잘 이해가 높은 학생이고 대답도 곧잘 바로 물어보면 즉답이 나오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답안지에 표현되어 있는 이 글들이 본인의 실력보다 좀 못하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특강을 하면서 좀 짚어드릴까 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케이스들이라든지 쓰는 기법들은 문제를 보면서 간략하게 집어나갈 건데 이제 그래도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집어드릴게요. 자, 답안 작성. 답안 작성 맞습니다. 여러분 답안 작성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대학교 학과를 나오시는가에 따라서 이런 논술형의 답안지를 시험지로 제출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는 타 시험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긴 논술형의 답안지를 작성한 이력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수시 전형이 생겨가지고 이런 논술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대요.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그 친구들은 실력이 좀 나을 수 있겠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논술이 필수적인 어떠한 교육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답안 작성이라든지 논리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논술 그리고 논술형 답안지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채점자가 그 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1차 시험은 컴퓨터 마킹이에요. 컴퓨터 마킹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죠? 시간 안에 정확하게 그 번호를 체킹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해봤자 1차 교육을 해봤자 1, 2, 3, 4, 5에서 자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점 찍지 마세요. 이렇게 색깔칠하세요. 이런 식으로만 교육을 했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이게 바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컴퓨터 사인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 논술이라는 답안지는 여러분 채점자의 마인드가 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시험지를 읽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읽으시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디 관세평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글을, 내 논리를 채점자가 읽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글씨가 뭐 하늘로 날아가는 친구들, 그리고 기타 등등의 뭐 알아먹지 못하는 문장 언어를 구사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이 걸려요. 점수를 줄까 말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답안지를 계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알겠어. 알고 있는 건 알겠는데 자꾸 그 표현이 틀리고 점수가 나갈까 말까를 이 펜 끝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뭐 리뷰를 한 번이라도 들으신 적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득점을 향해 가는 거니까요. 단순하게 지금 이해와 암기와 단순 서술을 넘어서 조금 더 점수를 캐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즉 채점자가 읽으시게, 즉 우리 이제 높은말 써야 되잖아요. 읽으시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하는데 글씨 좀 신경 써주세요. 자, 뭐 고득점 답안 작성이 뭐 아주 뭐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것도 좀 고득점에 향해 가서 할 때 중요하거든요. 글씨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먹을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마음 알겠어요. 이 80분이라는 시간 내에 본인들의 그 열정, 몇 년간의 열정을 쏟아내는 게 짧은 시간이라는 걸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매번 저에게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하셨을 때 선생님 80분 안에 답안지를 내 문제를 다 완벽히 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질을 높여라. 즉 문제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수험생들이 그 써야 되는 답안 자체는 굉장히 짧지만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례형 문제들이 특히 그렇죠. 구매자와 판매자 어떤 관계, 뭐 거래 조건성,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거를 너무 고민하게 만들고 그 문구 하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어떤 문구로 잡아서 쓰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가사님이다. 이것을 나오게 할 동안에 수험생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들, 이거를 쓰게 만드는 게 질적으로 높은 거고요. 두 번은 양적으로 높은 거예요. 손이 아파요. 시간이 부족해요.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추세는 뭐 다른 과목 모르겠지만 요즘 관세평가의 추세는 약간 이쪽으로 갔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냅니다. 그럼 뭐예요? 양으로 많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요약하고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100점 맞으려고 쓰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쵸? 100점 맞으려고 쓰시는 거 아니고 우리는 평균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평가를 60점 이상으로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고득점인 거예요. 관세평가가 60점 이상 맞았다가 그게 고득점인 거예요. 자, 이런 마인드로 가신다고 하신다면은 내가 못 쓰겠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축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 거지만 제가 이 시간 내에 이거를 토시 하나 다 틀리지 않고 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개수가 누락되지 않고 썼고 이게 채점 포인트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양적으로만 요약을 하고요. 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좀 높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험생들의 전적인 실력을 판가름 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글씨를 바르게 쓰셔야 됩니다. 자, 왜 글씨 얘기했냐면 양쪽으로 많을 때 친구들이 아주 날아가요. 날개를 달았어. 이 줄글에 나는 관세사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친구들 이렇게 쓰는 친구들 여기 읽어주세요. 진짜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고득점이 갈 수 있을까요? 알죠. 나는 관세사다. 나는 관세사.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2차 시험 치시는 분 몇 명이에요? 몇 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의 A는 지키면서 글씨를 쓰셔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씨와 더불어서 문장 기호를 좀 잘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집에서 하지 말라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즉 문장 기호 이런 것들 있잖아. 내가 이거는 아니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여기 쓰세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립문화원, 표준어원에서 인정하는 문장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해주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막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썼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최대한 안전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쓰지 않아야 될 공간에 쓰시면 안 돼요. 즉 채점을 해야 되는 공간이 아닌 공간에도 막 글을 쓰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 시험지가 지금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채점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채점 공간이 아니야. 여기에 뭐 재수가 없게 딱 뭐 니다 이 정도는 뭐 봐주겠지. 근데 여기서까지 막 쓰시는 친구들이 있어. 채점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채점자들이 마음이 따뜻하냐 안 따뜻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 저 같으면은 점수 안 줍니다. 왜냐? 점수를 줘야 되는 애들이 수두룩 빡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아량을 베풀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차예요. 목차는 진짜 어떤 선생님도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야. 근데 목차가 왜 중요하냐 했었을 때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말을 할게요. 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쟁점에 대해서 여기다 지금 쓸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와서 점수를 줄고 여기 파트에 대해서 점수를 주려고 하시면 이 구문 읽어봐. 그러면 내 관련된 내용이 다 여기 들어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차 순서에 대해서 뭐 일하고 뭐 이거 하고 뭐 당연히 여러분이 이 정도는 지금 다 개념이 잡혀져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는데 이 목차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내가 긴 글을 쓸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짧게 목차를 끊어가 주세요. 목차 어떻게 잡아요? 라고 하셨을 때 물음 기준으로 잡는다. 물음에서 물어보는 게 두 개면 1번이 그 물음 1번에 물어보는 첫 번째, 2번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목차를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는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안 작성의 가장 큰 핵심 자체가 이 목차과 글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장 단어. 관세평가는 저는 어쩌면 그냥 쉽게 딱 얘기하면은 좀 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관세평가에서 좋아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뭐 거래 조건, 그렇죠? 판매자의 이익. 뭐 이런 관세평가적인 어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가지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 본인만의 용어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겠죠. 의미는 맞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시간을 걸려서 아니면 진짜 몰라서 얘가 빙빙 돌리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관세평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적시를 해줘서 문장을 구성을 하라. 만약에 안 되면 문장의 구조를 외워라. 문장 자체를 다 총체로 외우는 거랑 문장의 구조를 외우는 건 달라요. 그쵸? 자, 생산지원비 관련해서 아까 방금 볼 건데, 생산지원비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뭐죠? 생산지원 물품이 뭐고, 그 가격이 얼마고, 분배 문제가 있었을 때 분배까지. 이 루트가 있어요. 이 루트대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고득점이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단 이것들은 본인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리뷰를 받아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실전 모의고사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는 시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어떤 문제 유형이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접근해야지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을 보면은 물음과 물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물음 1. 거래가격 배제 사유 중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입증 방법 중 하나인 비교가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 이미 약간 특수관계에 대한 배제 관련된 문제를 내고 싶나 보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우리가 특수관계가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우리 검토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비교가격법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하라고 했었더니 열심히 구구절절 설명 안 되죠. 내가 막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법을 인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설명을 하되 법을 인용해서. 그리고 쟁점 사례에 대해서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점이네요. 자,
크게 어렵지 않죠. 고 했으니 한번 끊으시고 10점이네요. 그러면 아무리 바보가 아니더라도 약간 두 가지 파트로 배점이 나눠져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자, 비교가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 잘 설명해 주는 데서 한 50% 먹고 들어갈 수 있고, 쟁점 사례에 대해서 사례 분석해서 비교가격법을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한 50% 혹은 7대3 혹은 3대7 어쨌든 점수가 나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물어보는 게 두 개가 점수가 나눠졌으니 복제를 갈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음 1번. 그래요. 그러면 비교가격법을 하고 그래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했어. 근데 물음 2번 봐봐.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를 기초로 한 과세가 결정원칙, 적용원칙을 설명하셔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2방법과 3방법이죠. 대체평가 방법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물음 1번은 이런 느낌이야. 안 봐도 배제다. 자, 3번 봐봐요. 하기쟁점 사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자료를 검토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특수광해 과세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비교가격을 봤더니 완벽하게 미쳤어. 그래서 2번과 3번법을 이제 검토해서 보려고 해. 그래서 2번과 3번에 대해서 너 알고 있니? 라고 일단 물음 2번을 던져놓고 3번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관련 자료 줄 테니까 동종동질 유사물품 거래가격 구해봐라는 약간 스토리적인 전개가 있죠. 그쵸? 평가는 이런 문제가 많아요. 내가 뭔가 물어보려고 사례를 하려고 할 때부터 근데 전체적으로 이 사례에 대해서 너 관세평가 하시오라고 옛날엔 그렇게 나왔지. 이 사례에 대해서 관세평가 하시오라고 하면은 애들이 아주 그냥 수출 판매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거야. 50점짜리 문제니까. 그러니까 아예 내가 지금 이 쟁점 사례를 주면서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거래가격 배제 사유임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배제를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2방법, 3방법 검토를 해서 나아가는지 과세가를 구하는지를 보고 싶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문제 유형이 바뀌어서 물음 1번, 2번, 3번 아예 그냥 지시를 해놓죠. 내가 물어본 것만 써라. 너가 너희들이 고생하지 않게. 왜냐면 채점장이 나도 너무 괴롭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어느 정도 그런 스토리가 있는 문제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엔 적절한 믹싱형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례 판단 문제랑 그리고 우리 이러한 법률 기술 문제가 적절하게 잘 섞여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법령을 쓰고요. 거기서 점수를 많이 얻으시고 혹시 사례 판단을 틀리시거나 부족하게 서술하셨더라도 굉장히 점수적으로 만회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약간 혼합형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그리고 쉽게 점수를 좀 가져가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쭉 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가격법에 설명하시고 자, 의의 일단 한번 깔아주세요. 자, 의의가 뭐예요? 의의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의의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면 쓰지 마세요. 자, 의의 꼭 쓰시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보통 의의에 뭐라 쓰면 어떠한 그 단어의 뭐 정의라든지 혹은 간단한 소개 이런 거 쓰면 좋겠다라고 하세요. 근데 의의에 스트레스 받고 의의를 못 쓸 것 같고 어떤 걸 써야 되지라고 스트레스 받을 정도면 쓰지 마세요. 그러나 당연히 의의를 썼을 때 글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점. 자, 의의는 그 정도 스트레스 받은 거 쓰지 마시지만 당연히 쓰면 훨씬 좋은 점수. 그렇지만 그 의의를 쓰는 방법은 그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약 보는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 쓰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특수관계가 그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를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의의를 적어줬고요. 그리고 비교가격법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비교가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었고요. 많이 점수를 좀 배점을 해봐요. 5점 배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시셔도 안 돼요. 비교가격법 해서는 굉장히 좀 법률들이 많죠. 문제 4번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비교가격 설명하시오라고 하셨을 때는 진짜 미친 듯이 써요. 10점짜리고 그냥 설명하시오 되어 있으니까 내가 미친 듯이 써야겠구나 생각하고 쓰지만 여기서 5점짜리고 네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핵심 요건이 비교가격 가장 핵심 요건 뭐예요? 근접 여부를 검토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가격법에서 간단하게 우리 설명을 하시고요. 비교가격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비교가격은 비교고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되고 비교가격을 과세자 가격으로 결정해서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법의 용어니 꼭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 근접 여부 검토 제일 중요하죠. 비교가격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110 이하인 것을 근접하는 것으로 본다. 이 체크 파트를 자 완벽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잠깐 암기는 완벽하게 해야 되냐 이런 좀 물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최대한 완벽하게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더 독촉을 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돼, 괜찮아, 너 다 못 외울 거잖아. 어차피 이렇게 하면 진짜 안 하더라고. 그쵸? 암기는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가장 마지막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나를 갈고 닦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접 여부를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비교가 검토입니다. 자, 문제가 뭐였어요? 자, 비교 가격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여부 판단하시오. 이 판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판단은 왜 이렇게 짧아요? 판단은 짧은데 점수가 많이 들어가. 왜냐? 내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 앞에는 솔직히 말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몇 년을 공부하고 암기를 한 게 그냥 여기 들어있어. 솔직히 난 이 암기 부분은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답안 작성이 짧더라도 점수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위 부분에 있어서는 답안 작성이 길더라도 점수 배분이 낮을 수 있다라는 점들 상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물음 2번. 동전동기 또는 유사물품을 거래가를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원칙 적용 요건 설명하시오. 이것 또한 여러분 관세법 제31조, 32조를 잘 녹여서 쓰기만 하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뭘 물어봤냐고 했는데 결정원칙 적용 요건을 물어봤네. 자, 적용 요건. 그러니까 관세법 30조 제12조에 관련돼서 우리가 심지어 1방법과 2방법과 3방법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2방법을 3방법에 묶어서 적용 요건을 물어봤네. 그러면 정확하게 적용 요건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적용 요건은 여러분이 블라블라 설명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잡아서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요건은 이거 부합해야 우리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항상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전제를 한번 깔아주면 적용용을 할 때 이러하게 하기 위해 다음 요건은 뭐죠? 모두 충족해야 되는. 이게 중요해요. 모두 충족해야 됩니까? 혹은 이거나 이거를 충족하면 됩니까? 이것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니까. 이런 문항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즉, 이 요건들은 지금 너희가 2방법, 3방법으로 관세평가하려면 모두 충족해야 되는 요건들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요점들을 이렇게 아주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인정된 사실이 있어야 되고 유사물품 범위에 해당해야 되고 생산국이고 그리고 선적 기준은 60일이고요. 이런 관련된 중요 체크 포인트를 적어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2방법, 3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잘 빼먹는 거. 이 적용 요건에서 이거 많이 빼먹더라고요. 비가산되는 생산 지원 요건이 없을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적용 요건을 그냥 단순히 30조에서 32조만 쓸 때에는 실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거래 단계라든지 관련된 내용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들도 한번 잘 챙겨서 점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음 3번이네요. 자, 물음 3번이 바로 이제 자료 검토를 통해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과세 가격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제 법률 검토랑 지금 출제자가 계속 이제 물음 1번부터 유도를 한 거야. 자, 내가 사례를 줄 건데 너 이 사례는 특수관계 때문에 거래가격 배제서가 될 거거든. 그래서 2방법, 3방법에 대해 적용 요건을 한번 검토해 버려. 근데 적용 요건은 우리는 다 부합을 하네. 그러면 2방법, 3방법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으면 얼마니? 라고 스토리적으로 물어보고 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검토하고 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검토도 써줘야 되고 결정도 써줘야 돼요. 자, 검토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한 개 한 개 케이스에 대해서 이게 왜 안 되고 되는지를 써줘야 되는. 그래서 내가 검토를 했었단 만약에 이렇게 케이스 1, 케이스 3 가고 있다면 그 케이스 1이 왜 안 되는지, 2가 안 되는지를 각각 세분해서 목차 잡아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검토를 한다는 거 보니까 하나하나를 보고 내가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입증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가격만 이렇게
딸랑 써가지고 점수 가져가시면 문제에 대한 고득점이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시켜야 된다고 했으니 일단 과세 가격 얼마인지 바로 해요. 그 다음에 과세 가격 결정 과정, 뭐 결정 과정도 돼. 검토 과정, 검토 내용 다 돼요. 그 내용을 케이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서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딸랑 케이스 3번 가격 선택하시오 라고 썼을 때는 절대 고득점이 나갈 수가 없어요. 케이스 3번인데요. 케이스 3번인데 이게 그 검토 내용이 이겁니다. 반대로 쓰셔도 점수는 나가긴 해요. 뭐 두괄, 뭐 미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관세평가는 사례를 어떻게 검토했는지를 주르르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케이스 1번 봐봐. 케이스 우리 1번 풀이를 하는 거 아니니까 자 볼게. 그래서 케이스 1번 같은 경우에는 선적일 저는 60일에 대해서 그 범위를 벗어났대. 그래서 케이스 2번 안 된다라고 써고 있고 케이스 2번 보면요. 거래 단계가 우리 지금 수입하는 거래 단계가 다르대. 근데 그래서 안 돼. 근데 중요한 거 조정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조정이 안 돼? 뭐 실질적으로 그 객관적으로 그렇게 다른 도매야 뭐야 소매야 소매상에 대해서 판매하는 이력이 없대.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너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지루해요. 똑같은 걸 검토해야 될 수도 있어요. 케이스 2번과 3번이 같은 이유를 배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뭉뚱그려서 써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케이스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3번, 5번은 다 돼요. 3번, 5번은 이 모든 요건이 다 부합해. 그러나 종종 거래 단계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같았을 때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단계 가장 낮은 금액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낮은 금액인 케이스 3번의 금액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기출문제를 조금 이제 가지고 온 건데 기출문제 약간 조금 업데이트를 한 건데 이게 전형적으로 거의 사례형 문제라는 거죠.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생산지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지금 생산지원 비용이라든지 기타 등의 권리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 다 섞어놨었는데 이런 생산지원, 권리 사용료 뭐 이런 각각의 쟁점 비용을 우리가 검토한다라고 했었죠. 그 쟁점 비용을 검토할 때 무슨 요건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은 사례형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물음 1번 보도록 할게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2항 내용 중심을 쓰라고 했네. 이거 암기죠. 그리고 관세법 30조 제1항 2항 못 쓰는 사람 없어야 돼요. 그리고 물음 거래 내용에서 포함된 자 동그라미 1번부터 11번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관세평가 목적비 과세 여부 판단을 서술하시오. 즉 이거 뭐 때문에 가산해야 돼. 이거 뭐 때문에 가산하면 안 돼. 이거 뭐 때문에 그냥 냅둬야 돼. 이걸 다 써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쪼개서. 그래서 목차가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1번까지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음 3번. 그래서 얼마니? 이거는 점수가 2점밖에 나올 수 없는 이거를 중간에 한 번이라도 삐꾸가 나면 이건 2점은 그냥 아예 날아가는 거예요. 2점밖에 안 주긴 했지만 실제로는 5점 줘도 나 같은 경우에는 편해. 왜냐면 이번에 11개의 항목 중에 하나만 삐꾸나도 3번을 틀리게 되니까 점수가 일단 5점은 애들을 깎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음 3번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2번을 잘 못 풀면 3번은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가 결정 원칙, 보장 가산 요소, 자, 공제 요소. 자, 관세법 제30조부터 31조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잘라서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30조, 30조 계속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그대로 암기해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들. 자, 그러면 물음 2번에 쟁점 비용 쓰는 케이스들 봐봅시다. 자, 뭐예요? 쟁점 비용 1, 2, 3 그리고 4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쟁점 비용 3부터 7까지 되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3부터 7이 생산지원 비용이 있기 때문에 모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미처 생각할 수 없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냥 바로 그냥 4번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렇죠? 목차의 순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쟁점 비용을 하나하나 목차를 빼와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된다. 그리고 가산 요건들을 검토할 때에는 이 가산 요건을 가산하기 위한 각각의 가산 요건들을 검토하면서 그래서 가산합니다라고 써줘야 돼요. 그냥 얘는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한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쟁점 비용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실제 지급 가격이다. 직접 지급액이다. 쟁점 비용 이용은 판매 수수료입니다. 판매 수수료인데 이게 실제 우리 가산 비용이다. 가산 비용입니다. 근데 이건 실제 지급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격은 알겠습니다. 성격은 판매 수수료인 성격 알겠는데 실제 지급가격이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별도 가산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집어주고 그런데 가산하려고 보니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안 합니다. 이렇게 다 세세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3부터 7은 생산지원 비용이에요. 생산지원 물품비 용역 같은 경우에 네 가지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그 물품 중 하나, 이게 하나인데 그래서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야? 생산지원 가격이 얼마야? 할인된 가격 같은 경우에 할인한 가격을 생산지원 금액이 될 것이고 무료로 준 경우에는 그 전체 가격이 될 것인데 그 가격이 얼마야? 라는 것을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또 8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원천징수 관련된 내용이 나왔네요. 즉, 권리 사용료 맞아요. 근데 심지어 이 내용은 권리소에 대한 가산 요건을 물어본 게 아니야. 왜냐? 가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이미 문제에 나왔거든. 즉, 원천징수액을 너가 더해서 이거를 2억 원을 가산을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보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시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쉬워 보여도요. 물어보는 거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답안을 작성하지 않는 문제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답은 맞더라도 출제자가 나 가렵다고 티를 팍팍 내고 있는데 쉬워서 그냥 대충 판단만 하고 넘어갔다? 높은 점수 나올 수 없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용기 관련된 비용, 특수 컨테이너 비용이고요. 운임 관련 비용이라는 걸 꼭 집어주는 부분들, 이제 쟁점 비용 10번, 11번은 이제 운임 관련 비용입니다. 운임 관련 채선료라든지 수입한까지 운임 보험료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주셔서 명확하게 그 금액에 대한 성격 체크해 주시고 써주셔야 된다라는 것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이다. 이 부분은 2번을 잡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문제 3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형을 보통 어떠한 특정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념을 파고드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후기속이익을 가지고 들들 볶아놓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사후기속이익에 이래저래 저래저래 너가 다 알고 있니? 자, 위 문제는 믹싱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 스토리적으로 다 갔었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풍력발전기를 사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해서 약간 사려고 3번은 그래. 너가 앉아놓고 너의 그 사후기속이익을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공부했는지를 내가 다 보겠어 라고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기속이익에 대한 과세 요건서 수라라고 1번에 나왔고요. 이 거래 상황에 대해서 판단, 상황 이해에서 판단입니다. 1번, 2번 판단이죠. 판단이에요. 뭐예요? 평가될 수 있는지.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요?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후기속입니다. 왜요? 사후기속 이익이 아닙니다. 왜요?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과세 요건 뭐예요? 요건 뭐야? 요건은 동그라미 1번, 2번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후기속 이익의 요건 관련성이죠. 근데 거래조건성도 거래조건은 무조건 부합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래조건성은 안 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후기속 이익에 대해서 거래조건성 여부도 검토를 같이 해주시되 대신에 이미 사후기속 이익 자체가 거래조건성이 무조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첨가해 주시면은 정말 사후기속 이익을 잘 알고 있는 친구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격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주면서 사후기속 이익 그래서 얼마니라 이거는 완전 계산 문제예요. 여러분 관세평가는 계산기 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을 통해서 답을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답이 곧 수학처럼 답이 그 문제의 득점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아무리 잘 썼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 상황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과세가 잘 못하면 5번은 그냥 날아간다는 점. 저 같으면 조금 더 다음번엔 좀 점수 배점을 높여야겠어요. 왜냐하면 이 5점을 가져간 친구들이 없어. 근데 이게 불행히도 다행히도 20점짜리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도 20분의 5잖아. 그러면은 4분의 1을 얘를 다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4분의 1을 점수 안 주고 지나가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보면은 물음 1번. 봐봐, 나는 가산 요건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썼잖아. 그렇죠? 요건은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써줘야 된다라는 점들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래 상황 1위 사후기술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 판단하고 그 근거 서술하시오. 자, 사후기술 이익 여부, 그 다음에 판단 근거. 자, 사후기술 이익 여부 물어봤으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왜 아니냐면은 이거는 수익물품 그 자체의 대가로 사후기술과 연관성을 요건을 한다. 즉 사후기술 자체가 수익물과 연관성인데 아니 이게 순이익이 75% 물품 판매 순이익이 75%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후기술 이익으로서 수익물품과의 연결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니다. 이런 경우는 사후기술 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주르륵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물음 상황 2번. 아니다. 또 판단. 그리고 근거. 아니다. 왜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얘는 이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지급입니다. 수입 물품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른 금융서비스를 받았었고 그 서비스 대가를 주고 있는 게 사후기술이인 것을 마치 보이는 거지 물품에 대한 이익 지급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근거를 써줬습니다. 자, 물음 4번. 중요하죠. 이 과세 가격 결정을 앞에 올리셔도 돼요. 근데 계산가도 밑으로 빼주셔도 되고 계산해서 쭉 내린 다음에 그래서 얼마다라고 보여주셔도 되고요. 자, 근데 이 계산가 좀 보세요. 이 계산과정 어렵죠. 근데 이 계산과정을 쓰기 싫어가지고 답이 맞아도 이렇게만 쓰시는 친구가 있어요. 점수가 많이 안 나가요. 계산과정을 쓰라고 하고 소수점 자리를 두 번째에서 뭐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애들은 어떠한 산식에 의해서 옆에서 우리가 막 그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할 거는 상관은 없지만 어떤 산식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풀어서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잡아줘서 그 식에서 뭘 대입을 하고 그래서 어떤 금액이 나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풀어줬고요. 이 풀이 그대로 이거는 완벽하게 우리가 수학 논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쉬운 수학 논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풀이 내용 써주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문제 4번 가도록 할게요. 문제 4번은 1번은 첫 번째 문항은 약간 법과 그리고 사례가 섞였어요. 근데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only 법을 줄줄 쓰세요라는 문항이에요. 자, 완벽하게 법 기술 문제. 자, 법기술 문제인데 20점짜리예요. 10점, 10점. 뭐예요? 양으로 너희들의 점수를 한번 떨어뜨려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남은 시간을 시간을 봐야 돼. 몇 분 남았는지.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쓸 거 생각 내 실력에 따라 하는 거야. 아, 선생님 이런 때 나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고 이래도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저도 모르죠. 본인 지금 문제 4번 여기 이 문제를 맞닥뜨렸었을 때 남은 시간을 보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5분밖에 안 남았어. 1번 쓰다 제거에 가야 되지. 근데 10분 남았어. 조금 더 쓸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더 써서 나가는 기준이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시까지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욕심 부리지 말고 본인의 남은 시간에 따라 쓰시고요. 만약에 다 쓰고 싶으면 굉장히 축약해서 써라. 그리고 글씨 조심해라. 4번이면 문제 그 글씨 날아가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읽을 수 있게 쓰셔야 됩니다. 자, 판매 상황 검토법에 상세히 서술하셔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법의 문항이에요. 대부분 판매 주변 상황 검토법에 대해서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만 써줘도 돼요. 진짜 내가 5분 남았는데 어디까지 써야 되는가 하면 여기까지인 거야. 그렇죠? 법의 문항, 그리고 판매 주변 상황 검토법. 여기서부터는 이제 딥한 내용이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맨날 암기하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다 암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점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예 없다라고 하면 이 8점이 날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이에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아무리 열심히 써도 2점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 정말 자정감은 들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주변상 검토법도 미리미리 암기하시고 공부하시길 정말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판매주변상 같은 것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번호 순으로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번호에서 몇 개나 자기가 암기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시고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비교 검토법에서는 우리가 아까 비교 검토 급여와 결정 방법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만 썼냐고 하냐면 100분의 110 이 부분 제일 중요한 이 부분만 쓰고 넘어갔어요. 그냥 5점짜리 분량이니까. 근데 여기 뭐예요? 10점 분량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쓸 수 있을 만큼 써봐라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비교가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서라든지 압축정리 파일 체계라든지 어디까지 목차를 잡아 써주셨을 그 목차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다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점짜리 분량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해서 내가 비교가격 요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 다 녹여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배점에 따라서 내가 문제 분량을 어떻게 결정하냐라는 질문도 많았었는데 그거는 본인의 시간 그리고 남아있는 문제 수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뒤에 문제가 3개가 남았어. 그래서 내가 여기 20분을 쏟았네? 안 될 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포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가격 요건과 간접 여부, 비교가격 검토 결과, 비교가격 수수관계 여부에 대한 상한판 이 전체적인 비교가격의 내용을 전체 다 공부하고 있으시되 내가 제일 중요한 점은 여기가 별표 2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시간이 없을 땐 여기만이라도 쓰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진짜 비교가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짜 없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판매 주변 사망 검토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을 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좀 집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고득점 서술 방법 강의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 저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쓰는 겁니다. 어떤 모르는 문제가 나왔었을 때 조금이라도 쓰려고 하는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요. 마지막 문제 4번에 꼬투리로 쓰다가 아쉽게 문제지를 뺏긴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저는 그런 끈질김이 점수를 가져오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험 시간 열심히 하시길 응원하겠고요. 언제든 힘드시면은 별도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